역사상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 중 가장 큰 규모의 교전이고, 미국은 이준의 군사력 여부를 결정하겠다 발표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B2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지원해주기 위한 기간이다.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력의 손실로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입고 있다. 아무래도 이란 쪽에 좀 불리한 건 사실이나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불안한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핵물질을 어디에 숨겼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가의 위험이 있으면 상관없이 때리겠다, 국제법도 안 지키겠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성입니다. 주로 K방산이나 국제 방위사업 이슈, 전쟁 등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이제 해외에는 국내 소식을 영어로 발간하고 국내에는 해외 소식을 한글로 소개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을 주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사자작전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작전으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기습을 진행했는데, 하룻밤에만 200대 이상의 F-15, F-35, F-16 전투기를 사용한 대규모 공습을 실행했고, 이 작전을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미사일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실존적이고 임박한 위험,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진행했다. 그래서 예방적 자위권이라고 행사를 했고, 이란은 당연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이후에 이란은 또 진정한 약속 3, 오퍼레이션 트루 프로마이스 3인데 1, 2는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제한 공격에 대응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트루 프로마이스라고 했는데, 이게 세 번째 보복이라는 걸로 보복을 진행하고, 지금 6월 13일 진행돼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탄도탄 370발, 그 다음에 400대 이상의 무인 드론을 사용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역사상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 중 가장 큰 규모의 교전이고, 피해 상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란 군 최고 지휘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지휘관 필요해서 최소 224명 사망, 1,400명 이상 부상을 했다고 하고, 핵 및 군사 인프라,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 혹은 그걸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파괴, 그 다음에 이란 방공망에 대한 제압, 군사기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24명이 사망했다는데, 이스라엘 피해가 24명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인명피해도 상당히 큰 피해고, 이제 특히 국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되었기 때문에 수백 명 부상자나 이런 24명 사망자 외에도 병원 피격이라든가 인프라가 마비되고 이제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피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준의 군사력 여부를 결정하겠다 발표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자는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GBU-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그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지원해주기 위한 기간이다. 아니다.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거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한테 이 벙커버스터를 건네준 다음에 이스라엘 항공기로 투하를 시키기 위해서 개조작업을 하는 기간이 2주다.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향후 2주 내에 어떤 결과를 달지 사실 이거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교전을 종합했을 때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사실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심 시설, 케르만사 같은 탄도미사일 기지, 그다음 군지부, 무엇보다 석유 및 가스 시설을 해서 이란의 전체적인 국방력뿐만 아니라 산업 인프라까지 지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차단돼가지고 원심 분리기 조립도, 그러니까 핵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짤순이라고 하죠. 이런 그 탈수기랑 비슷한 원리로 핵물질을 만드는 이 원심 분리기가 파괴되는 등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내 건물, 이런 대규모 시가지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어가지고 그 건물이 파괴됐는데, 인명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런 게 한번 파괴되고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업무나 작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피해가 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스코어가 이 비대칭적인 국력의 차이로 인한 특성인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대단히 많이 막아내고 있고 그 성공률도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약 37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중에서 90% 이상이 요격이 됐는데, 90% 이상이 요격됐다는 걸 10%가 뚫렸다, 이 말인데, 이 뚫린 대상 중에서는 아이언돔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방어 기지도 있고,
혹은 공군기지라든가 아니면 시내 밀집 지역 이런 데 한두 발이 떨어져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크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이스라엘보다 이란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만 상대적인 국력의 손실로,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황도 확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면전으로 갈지 안 갈지 이게 좀 중요하다 보는데,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피해 상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엄청난 전 세계적인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 쉽지 않다는 거는 상호 간에 핵무기를 사용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갈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방공망 소모전,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소모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소모되고, 그래서 이란 측은 공격 자산이 계속 소모되고 이스라엘 측은 방어 자산이 계속 소모되는데, 이 와중에 변수는 이스라엘의 항공력이에요. 이스라엘의 항공기들은 지금 현재 이란 영공을 마음대로 해집고 있는데, 이란은 빠른 속도의 미사일 외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이란 쪽에 좀 불리한 건 사실이나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무슨 변수냐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요격 미사일 많이 생산합니다. 다비드 슬링이라든가 에로라든가 뭐 아이언돔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제인데, 여기서 미국 부품을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산 패트리어트 이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란과 친한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요새 자랑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게 많이 의심했거든요. 미국이 혹시 이란의 편의를 좀 봐주는 거 아닌가, 핵 능력을 보존시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차라 가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이번 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공격한 게 좀, 자기들은 공격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 말은 하면서도 향후 2주 안에 분쟁에 개입할지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계산된 모호성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계산된 모호성이라는 것의 특징이,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누구도 못 내고 있어요. 크게 완전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30만 이상의 미군 병력들 중에서 10만 이상을 이란에 투입해서 직접 전쟁에 나설 것인가, 혹은 이스라엘의 방어용 미사일,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을 좀 더 요격할 수 있는 방어 미사일을 공급해 줄 것인가, 혹은 아예 이스라엘의 폭격을 계속할 수 있게 유도폭탄이라든가 유도미사일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핵폭격을 나설 것인가, 요것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을 다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이고, 이것이 트럼프가 노리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이집트, 터키를 포함한 20개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을 하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도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규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자위권이 유엔에서 사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교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란 중동 정서를 흔들리는 약간 빌런적 성격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만들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겠고 우리나라는 지구상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안보 불안을 가지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들 용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 G7 회담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격을 하는 비난을 하지 않았지만, 중동 국가 측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용인하면 나중에 사례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런 이란, UAE, 그 다음에 이라크까지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폭격을 맞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태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은 이란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또한 군사적 성공 외에
이란 지도부와 영내 다른 적대 세력에게 보낸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말한 거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겠다. 이래서 나탄즈, 아스판, 뭐 기타 등등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가해가지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전문가에 따라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직도 불안한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핵물질 생산을 지금 파기했다고 해도 지금까지 만들어 온 핵물질은 사실 숨겨놓은 게 어디에 숨겨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란이 얼마만큼의 핵물질과 이걸 보유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이란이 보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게 반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핵물질을 공격하는 거는 얼마나 파괴됐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사실 이스라엘만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캐르반사든 주로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 파괴된 건 확실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지하에다 많이 숨겨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하에다 숨겨놓으면 입구가 파괴되면 그 미사일을 꺼내거나 쏘지 못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하에다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파괴되었다. 그리고 지휘부 및 인적 자본이 제거되었다 하는데, 혁명수비대, 그 다음에 군 총参謀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을 그 전쟁 첫날에 암살을 통해 가지고 드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사용해서 암살했고, 핵과학자들을 10여 명 이상 살해된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것을 전략적 인적 자본 제거라는 작전인데, 이란의 전쟁 지휘 체계랑 핵 개발 두 배를 마비시켜 가지고 이란의 핵 능력을 저하시킨 것은 사실이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게 특히 핵과학자인데, 핵무기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대생들 많이 모여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든지 프로젝트의 관리, 그 다음에 노하우, 그러니까 문서로 쓸 수 없는, 약간 쉽게 말하면 짬밥이라 하죠. 요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원심 분리기 분리하면 핵물질이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분리될 수 있지, 이런 거 경험적인 것들을 알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시니어 핵과학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을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지금 현재 이란에는 이스라엘 항공기가 매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란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란이 아무래도 공격에 좀 중점을 두고 방어에는 중점을 두지 않다 보니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전쟁 첫날에 여러 가지 첩보작전, 드론을 몇 년 동안 미술에서 모아둔 거를 이번에 썼다던가, 이런 것들의 작전들이 성공적이어서 지금 현재 이란이 공격은 할 수 있으나 이 방어를 못하는 상황,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정치적 메시지로 봤을 때는 이게 이 레드라인을 이스라엘이 새로 만들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예방적 핵전쟁 이런 거라 해서 이라크가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핵물질을 생산하고 하니까 오시리프 원전을 이제 무단으로 침범해서 파괴한 적이 있고, 시리아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잘 안 됐고, 이번에는 그 핵 협상,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고 있는데 그 협상과 상관없이 자신이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긴 거는 이 앞으로가 좀 중동 정세가 쉽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존적 위협에 대해서는 이란 정권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는데, 이 말인 즉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의 위험이 있으면 상관없이 때리겠다, 공격도 안 하고 국제법도 안 지키겠다, 이것은 사실 공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작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후티 등 전쟁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올해 또다시 전쟁이나 폭격을 안 할 거라 예측이 많았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경계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이것을 이번 폭격으로 해서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의도한 전략적 목표는 현재 얼마나 달성되었나요? 일단 목표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쟁 전에 어떤 배경으로 진행인가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협상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들이 이란이 어느 정도 핵무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나, 요에 대한 논쟁이 커서 이란은 무기급에 근처 한 60% 정도의 그
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핵무기 제조에서 걸리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제조하는 시간이 이제 며칠 나간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핵무기를 시작하면 몇 년 걸린다.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0이라고 주장, 이미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랑 아직 한 뭐 180일에서 1년 이상 남았다 이런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이 공격을 때렸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 점에서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크게 늘린 것은 맞습니다.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그다음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고 그리고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했다. 이란 사실은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이란과의 핵 협상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도 이제 이란과 핵 협상을 미국이 했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 주장을 잘 안 들어줬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핵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미국이 그걸 안 들었고 이란과 이제 협상을 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한다 이런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 다. 그리고 이란 측면에서는 이란이 결국 이제 그 먼저 두드려 맞고 그 두드려 맞은 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 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호메이니가 미사일 1000발을 쏘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370발에서 400발밖에 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첫날보다 둘째 날 미사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이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미사일들 몇몇 미사일들이 도시 중심부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을 타격을 하고 이것들을 전 세계에서 영상으로 다 퍼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이걸로 당장 뭐 분열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을 끌어내는 걸 성공했고 다만 전략적 목표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무기를 완성하는 게 전략적인 목표인데 그 핵무기 완성이 늦춰진 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는 것을 좀 목표로 했어요.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이제 옛날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다시 검색하시다 보면 나오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서로가 반격을 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이란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 게 이번에 전쟁이 나오면서 이제 깨졌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미국도 원래는 개입을 안 한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뭐 2주 후에 다시 생각할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여지를 준 것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으로서 전략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이란이 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한 무장정파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적으로 말하면 먼저 두드려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이 현재 자국 본토 방어가 제일 중요하고 전쟁을 확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이 전략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프록시인 헤즈볼라라든가 뭐 하마스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좀 참아라. 니들이 조용히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이스라엘이 워낙 작년에 그 헤즈볼라라든가 뭐 레바논, 뭐 하마스, 시리아 온갖 거를 다 들쏘셨기 때문에 이 대리 세력들이 산불리 진입할 경우 자신들도 보복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으니까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한 번에 암살한 걸 보여줬는데 이란이 그래도 그 인구 9천만이 넘는 국가인데 뭐 그것도 국가도 아닌 무장단체나 아니면 그 테러단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센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는데 그리고 대리 세력이 역량 소진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지속적으로 교전고 거의 잘 안 알려지고 작년에 많이 알려졌다 뿐이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교전 상황이 일어나고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전설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란의 프록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반군이냐 무장단체들은 앞으로도 조용할 것인데 만약에 아주 낮은 확률로 이 저항 세력, 뭐 후티 반군, 뭐 히즈볼라 이런 것들이 좀 한타, 그러니까 크게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전력을 비축하고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요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은 요 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1에서 2주 내에 이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격렬하게 공방, 그러니까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보내고 이스라엘은 항공기를 사용해서 폭격하고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대놓고 이란이 핵무기 생산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공습을 지속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공격력으로는 영원히 공습을 해도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게 시설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축이라든가 보관은 아주 쉽기 때문에 이 폭격으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거나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 역시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여기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제한되거나 힘들더라도 이란은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것이고, 이게 공방이 계속되는 게 1, 2주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문제입니다. 최대 변수 미국의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군사 개입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제가 4가지 정도 옵션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아예 군사적 개입을 안 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 개입하거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운 문제, 지하에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데 미국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미국이 도와주면 아마 좀 전쟁이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이제 될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데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건 논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좀 무능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어느 정도 심리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들을 좀 모욕해가지고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좀 들어간 거라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긴 좀 힘듭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아예 불개입을 할 시에는 이스라엘의 점점 피해는 커질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멸망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핵무기를 맞거나 하진 않는 이상. 하지만 전쟁 지속 능력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쟁 위험이 크게 잠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번 전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한국 차이, 그 다음에 북한과 이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2,000k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상구에 투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폭격을 많이 해서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긴 한데, 이스라엘은 또 반대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별로 없어요. 제리코라는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렵고, 그래서 미국제 항공기를 사용한 폭격만이 가능한데, 이 폭격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폭탄이 소진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란이 혹시 지금은 괴멸됐다 하는데 갑자기 또 방공망을 다시 복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항공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다른 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달리 핵이 없는 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비핵 미사일 전력으로서는 사실 이란을 좀 저는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합적인 능력으로는. 그래서 몇백 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도발하거나 전면적으로 했을 때 평양이라든가 핵심 목표를 그 방공망 붕괴 없이 단순히 첫날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반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장사정포 혹은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으로 이제 수도권 타격을 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지만,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 인명 피해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한국 방산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과 북한이 실제로 교전에 들어갔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북한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대부분이고, 이것들이 전쟁에서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자주 말한 KF-21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철룡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F-15K에서의 그 타우러스 미사일,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전 지역 북한의 끝에까지 있는 그 어떤 지하 표적도 공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제 화력 측면에서 폭격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포병이랑 그 다음에 미사일입니다. 현무 미사일이 지금 1은 태역이고 2, 3, 4, 5까지 있는데, 요 수량은 극비이고 저도 모릅니다. 알아도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 자리가 넘을 것인데, 이 세 자리가 넘는 앞자리가 무엇인가, 요게 전문가끼리 의견이 갈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경우에는 북한과 교전이 일어났을 때 최소 시간에 최대 타격을 주기 위한 이 KMPR이라고 하는 보복 전력으로서 잘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공호 3 잠수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휘부가 그 긴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통신이 끊기거나 아니면 전멸했을 경우에도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확장 억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북한보다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정당성은 우리가 잃을 가능성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이 K방산 기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포병 전력의 차이. 원래 이제 북한은 포병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항상 우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70mm 곡산 혹은 주체포라 달린 방사포, 뭐 240mm, 300mm, 600mm 대구형 방사포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북한의 재래식 역량이 기술 자체는 생각보다 높지만 양산 수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핵무기랑 같이 만드는 그 자원 배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력, 포병 화력면에서는 흔히 우리가 포방부 뭐 화력의 민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거에서 이제 북한의 포병 화력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약한 부분은 방패가 약하다. KAMD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천궁이라 해서 지금 아랍에 수출된 대공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제 패트리어트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까지 있는데, 이런 3중 방어막에 더해서 이제 지금 4중 LAMD라는 저고도 방어 체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스라엘보다는 단기가 한 단계 적고, 그리고 방어 미사일 숫자나 이런 것도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이 화력을 압도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지는 이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우리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전력의 장단점이 실전에서 어떻게 드러났다고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첫 공격을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F-35보다 훨씬 더 작은 드론과 그다음에 뭐 한 발에 1억 원 정도 하는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쟁 초반에 가장 초기 핵심 시설을 타격했는데, 이게 모사드가 한 일이에요. 모사드는 몇 년, 수십 년 동안 이란에 엄청난 첩보망을 구성해가지고 원래 FPV 공격 드론이라든가 대전차 미사일들 들어온 다음에 이 첩보원들이 조그만 드론이나 미사일로 적의 지휘부나 이런들을 강탈하고, 특히 레이더 시설들이 파괴를 한 게 이런 간단한 드론들이 첩보원들이 쓴 드론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망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정보가 얼마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탱크 같은 이런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FPV 드론도 전략적인 타격, 방공망 제압이 쓸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전쟁이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퍼레이션 스파이더 웹이라고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러시아 실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기지를 공습한 건데, 그것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전쟁 방식이다. 또한 이 전쟁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을 공격하거나 어떤 표적을 파괴해야지 가장 이란의 피해가 클 것인지, 요거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투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첨단 군사력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멀티레이어 미사일 디펜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국제 요격 미사일과 그 다음에 자체 제작 요격 미사일인데, 고도 순으로 하면 미국제 사드,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제 에로 1, 2, 3라 해서 사드보다는 약간 낮은 고도,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PAC-3 MSE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제 국산 데이비드 슬링, 뭐 다비드의 돌팔매 이렇게 한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아이언돔이라고 하고,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레이저 빔 무기까지 이게 마지막 걸 담당해서 4단계에서 5단계, 그러니까 미사일이 위에서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5번 있다는 것이죠. 고도나 성능에 따라서 최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입증을 한 것은 맞다. 90% 이상의 요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여준 단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한 발에 5만 달러 하는데, 좀 더 비싼 에로 같은 경우에 200만 달러 이상이에요. 이게 이란이 공격하는 탄도미사일보다는 비쌉니다. 물론 이란도 점점 이제 이스라엘의 고도화된 방공망을 부수기 위해서 공격 미사일의 가격도 높아지거나 좀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란의 공격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어 미사일보다 저렴하다. 이것들이 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드론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드론을 이스라엘이 거의 다 떨고 있긴 해요. 근데 드론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측의 방어 자산, 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 뭐 비행기들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소모되면 이제 저렴하거나 성능이 낮은 드론들도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에 타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위협적인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거의 작년에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못 들었는데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사용하거나 아니면 포화 공격이라 해서 이란 간첩들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 포대나 이런 것들이 몇 발까지 지금 미사일이 남았는지 보고 다 떨어지면 그걸 공격하고 이제 다시 공격해서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스라엘의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에 드러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물리적 타격을 이스라엘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져서 이제 100m 이하로 이제 표적이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 포화 공격이라는 걸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피난을 가거나 방공호에 숨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목숨이 안전해서 심리적 타격이 되고 위축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똑같이 겪었던 문제였고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목표 타격을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군사목표일수록 방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바꿔서 같이 카운터 밸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종합청사나 아니면 이제 과천 같은데 정보기관이라든가 군시설이 있으니까 용산에 있으니까 그런 데를 공격을 하는 방식이에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걸로 전환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좀 불안감이 확산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물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 24명이 죽은, 240명이 죽은 거랑 이스라엘이 24명 죽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이란의 가장 큰 단점, 취약한 방어 능력이 있다. 간첩을 잡거나 아니면 포획하거나 하는데 실패를 해서 초기에 큰 피해, 특히 지휘부 몰살은 정말 모사드 스파이망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폭격이 첫날엔 그래도 요격 미사일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항공기를 공격한 요격 미사일을 좀 쐈다는데 이제는 거의 없대요. 이거를 이란 사람들 지금 분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나라 공군이 없느냐. 그게 사실 거의 다 파괴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좋아도 맞아서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없으면 이것은 이란이 크게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공격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이 공격 미사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산 그 방어 미사일 생산이 떨어져도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조금 봐야 되는 문제고 이란이 외교력을 어떻게 전개하는 데 따라서 뭐 이란과 친한 러시아나 북한이 뭐 신형 미사일들을 공격해서 계속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란이 외교적에서도 약간 밀린다. G7에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찬성하는 발언을 했고 이란과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 발표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이란으로서는 좀 뼈아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F-35I 스텔스 전투기를 필두로 한 공군력은 이란의 방공망을 어떻게 무력화시켰습니까? 다영역 융합 작전, 멀티도메인 작전을 사용한 성공적인 사례인데 쉽게 말해서 멀티도메인이 뭔지 생각하면 내가 친구랑 시험 경쟁을 하는데 시험 공부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소개시켜주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다영역 작전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는데 적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게 다영역 작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원래는 이제 정석적인 항공작전으로 하면 F-35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먼저 투입해서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대에 1억 5천만 달러가 넘으니까 한 대 떨어질 때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머리를 굴려서 자신들의 이란에 있는 스파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밀수 자산을 활용해서 몇 천만 달러, 몇억 달러짜리 비행기 대신에 첩보원이 1억 원짜리 미사일을 등짐지고 날아가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지휘부가 벙커 있을 때 못 잡으니까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노려가지고 자고 있는 시간을 감시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식의 작전을 시행한 게 이 멀티 도메인 작전인데 이게 내부 마비를 시켜주는 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해요. 안에서 공격하면 밖에서 오는 건 당연히 이제 동계를 하고 막는데 요거를 잘 이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 통로를 만든 게 중요해요. 이런 드론이라든가 FPV 첩보원들이 파괴한 게 결국에는 회랑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회랑이란 거는
이쪽에 좁은 길을 만들었다. 한 번에 모든 이란의 방공망을 다 부술 수가 없으니까 이란 연구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를 부수면서 뚫어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한 번 침입한 경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곳들도 다 제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막은 건 맞으나 이제 만점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전체 미사일 발수 대비 요격 성공률로는 90% 이상 이란의 미사일들을 요격한 게 맞아요. 300발 이상의 미사일, 그 다음에 같은 수, 그러니까 400~500대 이상의 드론들이 공격했는데, 그래도 우리 SNS에는 이스라엘의 건물이라든가 미사일 기지가 불탄 장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발 중에 한 발 못 총, 그 우동생의 약점 같은 거죠. 항상 100점 맞은 애가 95점 맞으면 얘가 평소에 뭐 안 하던 짓을 했나 놀았던가 비슷하게 한 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생각하지 못한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포대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아주 소수의 포대는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그걸 부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그 초음속 미사일들이, 극초음속은 아닙니다. 초음속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기지에 타격해가지고 아이언돔 미사일이 막 이렇게 요격을 하고 있는데 터지고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물론 이게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게 소수라도 발생인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경계할 만한 상황이고, 이거 이 포화 공격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 공격이라는 거는 내 처리 용량을 늘어날 때 포화가 된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일정 구역 안에 요격 미사일이 100발이 배치되어 있으면 미사일을 100발 이상, 150발 하면 100발은 격추되지만 50발이 살아남아서 이걸 타격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이란이 적용했고, 아주 일부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언돔,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뭐 아이언돔을 뺏겨서 골든돔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란이 공격 앞에서는 이스라엘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 방어무기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스템에 가한 실질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사일 생산하는 데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리드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 1차 교전 이었을 때 대규모의 요격 미사일 사용한 걸 이제 막 보충한 단계거든요. 이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요격 미사일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취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요격 비용의 그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격하는 비용과 적이 방어하는 비용의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란이 아직도 그 차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제 아이언돔 미사일이 약 한 대 5만 달러, 그 다음에 에로우나 다이스 돌팔매 이런 것들은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데, 미사일들, 이란의 공격 미사일들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드론도 요격해야 되는데, 드론은 뭐 10,000달러 이하입니다. 뭐 샤이드 드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안 맞는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전투를 이스라엘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언 빔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실전 배치가 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그 미사일을 격추할 때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포 자체가 비싼 게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출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이언 빔 같은 경우에는 한 대로 큰 충분한 출력을 내지 못해서 여러 대가 이제 집중 조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빛을 여러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터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성능 개량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란의 미사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돈 문제, 그 다음에 전비 지출로 막대하게 고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기술은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양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싱크탱크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 이란이 최대 3,000기 이상, 그러니까 작년에 제한전 시작되기 전에 3,000기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몇 발이 남아있는가, 요게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좀 자기 능력을 과장했어가지고, 첫날보다 지금 그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미사일 발사 능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이란의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건지, 요게 좀 논란이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중동에서는 최고라고 아직도 이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질적 측면에서는 이게 매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위협적이다.
아직은 그래도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다는 기술이 점점 더 기술적 격차를 좁혀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라든가 IRBM급 뭐 이런 미사일, 그다음 고체율로 대응이 어려운 미사일들이 많이 나왔고, 신형 미사일들이 계속 활약하면서 이란 미사일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구나. 그다음에 복합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썼던 전술인데, 드론은 느려요. 미사일은 빠릅니다. 근데 그 목표에 닿는 시간차를 조절해서 동시에 닿게 하면 이 방어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많이 오르면 그게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이 유독 미사일과 드론 기술이 발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의 동맹국인 북한 이슈가 있고, 이 북한과 이란이 가까워진 계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중동으로 왔습니다. 원래 러시아, 구소련은 북한한테 미사일 기술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처음으로 북한이 알게 된 다음에 그 역설계한 기술들을 이라크라든가 이란한테 줬고, 이란은 특히 이란과 북한과의 미사일 커넥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과학자 같은 분들은 페르시아를 공부를 한 분도 많았다고 해요. 이란에서 미사일 기술 배우려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차이는 사실은 북한보다 이제 이란이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더 먼저 했습니다. 이 액체랑 고체의 차이점은 준비 시간인데, 연료를 집어넣고 준비를 하는데 액체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체는 그냥 세워놓고 쏘면 되니까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대응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런 데 관련해서 이란이 좀 능력이 있었고, 북한이 좀 이란보다 능력이 있었던 부분은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초음속 글라이더를 해서 이제 내려갈 때 방향이 그냥 콩물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궤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팝업 기동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한 번 더 때린다가, 이런 것들은 북한이 좀 우세했는데, 이란에서 이번에 전쟁에 쓰인 거 보면 북한 기술과 비슷한 기동 탄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탄두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생각보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의 드론을 생산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대규모 드론을 지원해줬던 그 실력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상, 사이버 공간, 정보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양국 역량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공중전만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단 해전,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란이 세계의 석유 수송의 그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공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선들은 유조선이나 상선을 납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아랍 국가라든가 미국, 유럽들은 단순히 방관전을 넘어서서 참전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수출기를 막아버리면 이란 수출기도 막아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가할 것이고, 다만 이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게 좀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 에너지 수출이 막혔는데, 그걸 인도가 다 받아 먹어가지고 이 러시아랑 인도가 사실 윈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막히고 난 다음에 중국이 이란한테는 이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인 대응이 되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과 정보전 이야기, 요거는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전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그냥 폭격만 하는 줄 아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란 국영방송을 이미 해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전 방송을 틀어주는 게 이미 나왔고,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란의 그 핵심 지휘부를 해킹으로 마비했다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은행 두 곳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나, 요거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이란은 사실 이런 사이버전에서는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이스라엘계의 그 해커들이 그 이란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키고, 거기에 있는 가상화폐를 감탄한 다음에 콜드 월렛에 지금 인출이 불가능한, 그 쉽게 말해서 돈을 잡아서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했는데, 이런 식의 능력들이 대단히 위력적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밀수라든가 이런 그 뒷거래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막히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이버전 역량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전략에서 각각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경제적 지속성, 그 다음에 소모전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농업도 어느 정도 있다고 산업이 발달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혼자서 지속할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자서 미국 돈 없이 나라 지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방 자산 대부분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강하지만 이게 유지하고 운용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뭐 이게 좀 확실히 들지 않거든요. 방공망 운용 비용이 가장 큰 문제고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하다시피 공중 미사일보다 방어 미사일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의 차이를 메꾸는데 고전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 소모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위험하다. 그리고 외교적인 고립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G7에서 유럽 정상들이 뭐 독일 총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이 더러운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반이스라엘주의 그 시민들의 그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굉장히 높고 이걸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미국에서도 반이스라엘주의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많고 팔레스타인의 동정적인 여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고립 요게 좀 우려가 되고 다만 이제 미국이 완전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가 지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위해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게 계속되면 트럼프가 언제 손절을 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아킬레스건은 그 무엇보다 에어 디펜스 능력, 방공 능력이 이번에 형편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나마 많이 부서졌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자국 영국이 크게 자유롭게 침투당해가지고 지금 이란 사람들은 수도에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면 다 이스라엘 비행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란이 그 네티즌이 뭐 하늘에 적게 떠 있는 비행기 뭐냐 하면서 이제 줌 땡겨서 올렸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헤르메스 900 무인 정찰기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놀랬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시설을 파괴됐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설들이 여전히 많지만, 지금 현대적인 방공망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들도 시간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다 파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인적 자원 손실, 지휘봉복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첫날에 정밀한 잠수작전으로 뭐 숙소에 있는 지휘관이라든가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을 잠수작전으로 이제 암살했기 때문에 최고급 지휘관들이 없을 때 사실 너무 높은 데 있는 지휘관들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큰 티가 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란의 최고 지휘부가 결정을 할 때 이제 젊은 군인 그다음 후임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리스크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좀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쟁 지휘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손상된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일은 실무자가 다 하지만 그걸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이걸 잘 계승해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주요 수출국이 중동이기도 한데 다른 중동 국가들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남의 나라가 지금 안보 위기를 겪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K방산이 어떻게 진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렇게 말한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K방산 주된 고객이 중동 국가,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국가라는 점, 요거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폭격을 한 것도 반대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도 반대한다. 이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영공 침범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비행기를 침투시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공 방어 능력을 확충을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서 부응을 해준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천궁토가 그것 때문에 수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천궁토가 시점 배치된 게 이제 UAE 정도밖에 없고 이라크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천궁토가 완전히 배치됐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공격루트를 새로 짜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특히 이라크가 제대로 된 방공망이 없어가지고 뭐 옆나라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든 뭐 미사일이 지나가든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점이 있고 공격용 무기인 천무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무 같은 경우 현재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가 구매를 하고 현지에서 이제 미사일 생산 같은 것들은 좀 추진되고 있는데
이란이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사실 장기 집권의 명분을 위해서 주변 아랍 나라에 침공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전에서 2차 이라크 전에서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뭐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쿠웨이트랑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서로가 불안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몇 년 이상 전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정권이라는 게 바뀌었을 때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같은 이슬람인데 왜 너희는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침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공격 무기가 바로 천무입니다. 천무는 현재 CGR-80이라든가 CTM-290 등 최대 290km 밖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동의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초기에 이란군을 경멸할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천무기 때문에 천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지금도 잘 팔리고 있지만 더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일부 평화주의자나 이런 시민단체 분들도 이야기 좀 듣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판매하는 게 지역 안정을 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한쪽 편에 들 수 없는 국가들이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용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어용 무기 혹은 유사시 때 역습을 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오히려 이런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이거 트럼프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생겨나도 이제 놀라지 않도록 저희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방위사업의 수요가 이런 전 시국이 불안정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증가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시점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전쟁을 그다음 후 리뷰를 한다고 하죠. 이 어떤 전쟁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게 써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방위사업 시장이 한 번 더 개편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가 쓰이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이 드론 무기 같은 게 거의 없었는데 새롭게 내놓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체들도 공격용 드론 만들고 이런 소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도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전 세계 방위산업 판도가 한 번쯤 달라지게 되고 이 달라진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위상이라든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